2000년대 한국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정리하는 연속 강연 가운데 마지막 회 2009년도 파트고요. 주제는 미술 비평 혹은 미술 평론입니다. 제 책의 마지막 목차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자기 지시적인 주제죠. 제가 일부러 그렇게 정했습니다. 2009년도 시대상 한 두 가지만 정리하면요. 연초에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민하고 경찰이 충돌하는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 철거민의 장례가 무기한 연기되는 통에 희생자들의 시신을 안치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 목판화가죠. 이윤엽 작가가 참사 당시 방송 진행자가 외친 "저기 사람이 있어요" 라는 말을 차용한 "여기 사람이 있다" 라는 작품을 내놨는데 3일 동안 다 팔려서 시신 안치 비용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당시 나왔던 이윤엽의 목판화는 저도 한 2점 갖고 있고요. 그해, 그러니까 2009년도 11월 22일 날 아이폰이 드디어 국내 출시를 공식 발표합니다. 세계적으로는 2007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지각 출시가 된 거죠. 시간이 좀 한참 지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2009년도에 아이폰이 출시가 된 게 SNS가 공론을 형성할 만큼 굉장히 지배력이 커진 요즘 같은 시대에 서막이 그때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술 비평과 관련된 2009년도에 소식 두 가지를 전하면, 연초에 일민미술관에서 미술평론가 혹은 미술기획자 10명을 초대해서 전시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평가하고 기획자한테 비평이나 기획을 요청한 게 아니라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하게 했어요. 저도 초대를 받았고요. 전시 제목이 비평의 지평이었는데 약 2달간 열렸죠. 저는 당시 출품작 중에 한 점으로 퍼포먼스 동영상을 냈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핸들바 위에 독서대를 거치하고 책을 읽으면서 남산, 북한산, 정상까지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인데요. 그 퍼포먼스의 풀 영상은 제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의정 구속의 읽기 쓰기로 검색하게 되면 그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2009년도 11월 26일 날 1세대 미술평론가 성남 이경성이 미국에서 타계를 합니다. 도쿄대에서 법률학 그리고 미술사를 함께 전공을 하셨죠. 그래서 최초의 본격적인 미술평론가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국립현대미술관장을 2번이나 역임할 만큼 화려한 행보를 갖춘 미술평론가였는데, 후대 미술평론가 가운데 이경성만큼 어떤 지위를 누릴 수 있는 평론가들은 별로 없었어요. 이 말은 비평의 위상이 그만큼 많이 변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미술 평론가와 미술 작가하고의 관계는 그러니까 상보적인 관계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좀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작가하고 비평가의 그런 비대칭적인 관계를 풍자한 작업이 제미마 스텔리라는 여성 작가가 스트립은 옷을 벗다죠. 스트립이라는 연작으로 작품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 평론가 앞에서 옷을 벗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풍자한 작업들도 있었고요. 미술 평론하게 되면 가장 자주 거론되는 주제가 비평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비평에 좀 불만을 품고 있는 전업 작가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평론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포럼 A라는 매체, 독립적인 매체를 만들어서 출간을 한 적도 있고, 포럼 A 뿐만 아니라 2000년도 전후에는 그러니까 한국 미술계에서 미술 게시판들이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근데 2000년도 중반 이후에는 이런 미술 게시판들이 거의 연이어 실패를 했죠. 그 이유는 여럿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게시판 문화에서 개인 블로그로 플랫폼의 문화가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평의 위기하고 관련된 또 다른 내부 원인이 있죠. 그 내부 원인에 대해서 세라 손튼이 했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해볼게요. 많은 컬렉터들은 미술 비평,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읽히는 아트포럼 같은 잡지에 실린 평론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한다. 우리나라 문학평론가 가운데 김현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림에 대한 글들을 읽을 때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자꾸만 작문교사의 위치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이다. 예, 이 말은 그러니까 미술평론 가운데 비문이 많다는 뜻이죠. 미술에 관련된 글쓰기에 관련된 책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현대미술 글쓰기라고. 책 뒷면에 추천사를 의뢰받아서 쓴 적이 있는데 그 추천사를 전부 다 읽어볼게요. 나쁜 평론은 의미론의 문제가 아니라 구문론의 문제다. 평론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글에 담긴 심오한 의미 때문이 아니라 문장 구성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내 평소 생각이다. 이 책은, 그러니까 현대미술 글쓰기라는 책은 잘 쓰는 법을 나열하기보다 초보자가 흔히 범하는 과잉된 수사법, 장황한 문장, 추상적인 수식어 등이 글을 망친다고 주의를 준다.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다. 내 생각도 같다. 평론의 위기를 가속화했던 매체적 환경 중에 SNS를 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이 SNS의 급물살을 만들었잖아요. SNS는 대중영합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좋아요, 싫어요라는 그 이분법적 선택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몰아간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걸 보통 클릭티비즘이라고 하는데, SNS 사용자가 가치 판단의 문제를 오락의 수단으로 술출시켰다는 점이 이 SNS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술 비평의 위기의 또 다른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기획자의 우위죠. 그러니까 비평가보다는 기획자가 더 크게 주목을 받고, 미술 이론 전공자들도 미술 평론가가 되고 싶어 하기보다는 전시 기획자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론을 해보면 비엔날레 같은 초대형 전시는 우월한 기획자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이해관계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복잡한 이해관계 바깥에 있는 비평가 개인이 논평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비평이 미술계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한 비평이 갖고 있는 취약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비평가는 어떻게 사는가? 비평가의 생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할 텐데요. 비평가는 보통 강의를 하거나 가장 많게는 원고료를 받고 살아가겠죠. 하지만 미술 잡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미술 잡지가 원고료를 체납하거나 주지 않습니다. 이 얘기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료를 체납하거나 주지 않는 잡지사하고 필자가 싸우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술 잡지라는 것이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발언대이기 때문에 싸워가지고 원고 청탁이 안 올 경우 발언대를 이렇게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잘 팔리지 않는 미술 잡지도 미술 평론의 위기의 한 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설문조사해 보게 되면 미술 평론가가 되고 싶어하는 그 이론 지원자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론가라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 평론이 현장에서 어떠한가, 그리고 미술 평론가는 어떻게 되는가에 관련돼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다룰게요.